예, 요번에는 이제, 요번 시간에는, 제5절,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대외관계는요, 조선 후기까지 이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외관계만 보자고요. 자, 그래서 조선의 대외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용어를 줄쳐놓고, 4대 교린 정책이다. 그쵸? 그래서 태조의 3대 기본 정책이 있었죠?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는 요걸 다시 확인하는 거야. 4대 정책과 교린 정책을実施했다. 그래서 그걸 4대 교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거기다 4대 교린 목차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이제 성리학과도 관련 있는 외교 정책이야. 성리학적 사고방식, 성리학적 세계관. 성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요, 이렇게 표현하거든. 화이라고 써놓으세요. 화이사상이라고 해. 이걸 화이사상. 그래서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무슨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학문이다? 화이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 화이사상에 입각해서 나온 게 바로 4대 교린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는 뭐냐면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두 개로 보는 거야. 세상을 두 개로 봐. 화와 이로 나눠져 있다. 화는 문화적인 선진국을 말하는 거야. 화. 그 이는 오랑캐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교를 아는 문화국가, 화와 짐승과 같은 나라, 오랑캐와 같은 나라, 이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이 화를 어느 나라로 보냐면 명나라로 보는 거야. 명나라. 당연히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학문이라고요. 그걸 조선의 지배자들이 그대로 일단 수용한 거지. 그래서 조선시대 이 화는 존중해야 되는 거지, 항상. 근데 화는 어느 나라에 해당된다? 명나라에 해당된다. 그래서 명은 존중하는 거야. 반면에 오랑캐하고는 같이 교류하면 안 돼. 왜? 오랑캐니까. 오랑캐 문화가 적극하고 막 교류가 활발해지면 오랑캐 문화가 들어와서 조선의 유교 문화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랑캐한테는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 교류를 한다, 이렇게.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화이사상을 바탕으로 나온 정책이 바로 4대 교린이다. 그래서 이제 이 4대 교린은 나눠서 화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 화. 문화적인 선진국, 화. 그게 바로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군신관계를 맺는 거야. 그걸 4대 정책이라는 거야. 섬기는 정책, 4대 정책. 그래서 4대 정책과 교린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4대 정책이 바로 명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군신관계를 맺었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신화의 나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명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대국으로부터 왕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욕구를 수입하려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은 주로 이제 북방의 여진족, 그 다음에 남쪽의 외, 일본, 기타 동남아 각국 이런 나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쓴다? 교린 정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는 교린 정책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조선은 이게 화가 중국 이가 명이지 명. 그러면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 조선은 유일하게 명을 계승한 작은 중화다. 그래서 이걸 소중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중화 의식은 오랑캐 입장에 대해서는 조선이 소중화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외교 정책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오랑캐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강경과 회유책을 구사한다. 회유책. 그래서 화전 양명 정책을 구사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4대 교린 정책에도 들어가 있는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적 세계관인 화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크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거야. 자, 명에 대해서는 뭐다? 화로 인정하기 때문에 4대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친선관계를 유지하겠지? 그런데 국초에는 뭐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읽어 놓으세요. 국초에는 명과 어떻게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게 이제 태조 때라는 거야. 특히 태조 때. 그래서 이제 태조가 이제 건국을 한 다음에 명나라에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그걸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신을 파견할 때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올라갔다. 하나는 국호 선정 문제. 또 하나는 정부 승인 문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 국호는 나라 이름을 정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조선에서 두 가지 이름을 미리 지어가지고 올라갔어. 조선이라는 거하고 화영이라는 국호를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다. 화영은 영흥이로서 이성계 고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선하고 화영.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 거야. 그래서 명나라가 초선으로 해라 그럼.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졌다. 그래서 이제 국호 선정 문제는 갈등이 있다 이러면 안 돼. 국호 선정 문제는 갈등 없이 그렇게 해결이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승인을 쉽게 안 해주더라고 명나라가. 그게 이제 갈등 부분인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국초의 갈등 있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 있죠? 거기에 줄쳐 놓으세요. 그럼 갈등을 겪은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오지? 뭐야? 정도전이 국초에 무엇을 추진하고 있었다? 요동 정벌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갈등 요인이란 거야. 그래서 하나 줄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진 문제와 세공 문제. 여진 귀속 문제. 그 다음에 지나친 세공을 요구하는 거야, 명나라에서. 곡물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명나라에서는 조선에서 가져오는 곡물이 적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았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써놓으세요, 두 개. 두 개는 뭐냐면, 하나는 회태변척. 회태변척이 아니라 종계변무. 종계변무 문제하고, 또 하나는 표전 문제. 두 개를 더 써놓으세요. 표전 문제. 이렇게. 그리고 종계변무는 어떤 얘기냐면, 명나라 대명회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성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성계가 고려 말 우왕 때 이이님의 자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근데 이이님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나라 왕실의 족보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조선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그거를 시정해 주십시오. 그 종계야, 그게 왕실의 족보. 종계를 고쳐주십시오. 왕실의 족보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명나라가 쉽게 고쳐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종계변무 문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표전 문제입니다. 이 표전이 외교문서야. 외교문서라고 써놓으세요. 외교문서. 그래서 조선에서 이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할 때 외교문서를 보내는데 그 명나라가 트집을 잡은 거야. 이 외교문서상에 무례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표전을 작성한 사람을 잡아 올려라. 명나라로 보내라. 그걸 누가 작성했냐면 정도전이 작성을 했거든. 결국 정도전을 견제한 거야, 명나라가. 자, 그래서 외교문서상에 무례함을 들어 트집을 잡았다. 이성계의 족보를 잘못 기록됐다. 그래서 이성계의 족보를 잘못 기록된 족보를 시정해 주십시오. 안 된다라는 문제다, 이게. 그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갈등을 빚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대충 어느 왕이 즉위하면서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태종이 즉위하면서는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국초에 잠깐 갈등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친선 관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군신 관계를 맺었으니까 양국 간에 무엇의 파견이 있다? 사신의 파견이 있다. 사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해. 정기적인 사신을 파견한다. 조선에서. 그래서 거기 줄쳐 놓으세요. 하정사. 그 다음에 성절사. 그 다음에 천추사. 그래서 맨 처음에는 3번 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동지사가 추가된다. 그래서 1년 내 4번 간다. 정기적인 사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정사는 언제 보낸다? 연초에 보내는 거. 성절사는 황제 생일날. 천추사는 황후 황태자 생일날. 동지사는 연말에. 자, 그래서 이러한 정기사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기사신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수시로 보냈다, 그냥.
수시로 사신이 파견되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사신의 파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조선이 명나라에 이제 사신을 파견할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갖다 바치는 거지. 선물을 갖다 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공물을 바치는 거다. 명나라가 그걸 트집을 잡았대지. 너무 지나치게 적다. 그래서 이걸 조공이라고 한다. 조공. 조는 입조한다. 뭐냐, 명나라에 들어가서 공물을 바친다. 이걸 줄여서 입조공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주로 물건을 줄 때 명나라가 가져오라는 거. 명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반대로 이 명나라에서도, 조선이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다시 돌려준다고. 그걸 회사라고 한다. 회사. 자, 그래서 명과의 양국 간의 사신의 파견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이 이루어진다? 조공과 회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물건이 교류되죠? 이때 이제 물건이 교류되는 게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선 입장에서 어떻게, 명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거야. 조공무역. 그래서 조공무역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아니라 군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결국 명나라로부터 이제 주로 지배층이 필요한 물건을 수입했을 것이며, 명나라가 필요한 것을 갖다 줬을 것이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조선 전기에 더 중요하게 잘 나오는 문제는 이 부분이야. 오랑캐에 대한 문제야. 자, 그래서 오랑캐. 자,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조선은 무엇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소중화라는 자부심에 입각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어쩔 수 없이 교류하는 거야. 자, 얘네들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한다? 교린 정책을 한다라고 해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화전 양명 정책, 강경과 회유책을 고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북방에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다. 여진족, 북방의 여진족. 자, 그래서 이 여진족이라는 민족도 조선 지배층들은 성략적 견지에서 뭐라고 인식한다? 화가 아니라 이 오랑캐다. 이렇게. 그리고 이 여진족이 여전히 함경도, 평안도 이 지방에 굉장히 많이 몰려 살고 계속 국경선을 침범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조선 초기에도. 그래서 이 여진족은 강력하게 밀어내는 정책. 북방 개척과도 관련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조선은요, 건국 초부터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합니다. 여진족을 밀어내는 정책. 강경책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북방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조 때부터. 그래서 계속 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돼. 서북 사군과 동북 육진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서북 사군과 동북 육진이 설치되었습니다. 라는 거. 사람은 최윤덕,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기여한 사람들이야. 최윤덕, 김종서 등을 보내서 왕은 다 세종으로 갑니다. 세종. 대외관계는 거의 다 세종으로 가세요. 그럼 돼. 세종, 서북사군과 동부육진. 그거 세종 때 읽었지? 그래서 지금 다 공부하고 다시 가서 보시라고 그러죠. 왕업적 할 때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군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서북지방. 거기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그 다음에 육지는 어디에 설치했느냐? 동북지방에. 거기가 두만강 유역이야.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설치되어 있어.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국경선이죠.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보하였습니다가 의미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어느 왕 때입니다? 세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 개척과 관련해서 강한 군사력으로 어떻게 토벌도 하는 거지만, 안정적으로 북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도 하는 거야. 사민정책. 사민정책도 실시했다. 사민정책. 이거는 백성을 옮기는 정책이야. 이사 간다고 하죠, 보통. 옮길 사자란 말이야.
백성을 옮긴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군사력으로 이적을 확보했다고 해도 조선인들이 많지 않은 거야. 여진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뺏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비율을 늘려야 돼? 조선인들의 비율을 늘려야 되겠지. 그래서 3인 정책이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남쪽에 도에 사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옮겨서 살게 하는 정책. 이걸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 정기의 북방 개척을 위해서 실시됐다는 거야. 3인 정책. 자, 그 다음에 동화 정책도 썼어. 동화 정책도 썼어. 동화 정책. 이건 뭐냐면 여진족이 원래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 그래서 걔네들을 자꾸 정착시키는, 그리고 걔네들이 자꾸 침범하는 이유가 자꾸 식량이 부족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야. 그래서 자꾸 정착을 장려하는 거야. 귀순을 장려하는 거야. 정착 생활을 좀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토지도 좀 주고 농기구도 좀 주고 심지어는 관직도 좀 주고. 자, 그래서 이걸 뭐 동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왔으니까 용어에다 줄쳐놓고 개년 정도만 정리해놔. 이게 바로 조선정기, 지금 조선정기하고 있으니까 조선정기의 대외관계, 특히 여진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진족과는 원래 적극적으로 교류하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침공을 해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에게 일정한 제한, 감시, 통제 하에서 무역을 허용했다. 무역을 허용하는 조치. 이건 회유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지. 회유정책, 무역. 자, 그래서 무역을 위해서, 여진과의 무역을 위해서 조선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 경원에, 이거 함경도 지방의 도시거든요. 경성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국경지대의 도시야. 그래서 경성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국경무역을 허용한 거야. 국경무역. 대신 철저한 감시하에. 그 다음에 이때는 여진족과 이 조선이 군신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당연히 조선이 군, 여진이 신하. 그러면 아까 명과의 관계하고 비슷하겠지? 여진사신이 어떻게 조선에 조공을 드리러 오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래서 조공을 드리러 오는 경우에 여진사신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한양은 서울이지, 한양에 뭐 북평관을 설치했다. 북평관. 그래서 이건 무슨 무역을 허용한 거다? 조공무역을 허용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5세기 여진족에 대한 외교정책, 대외정책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서북사군, 동북육진개척, 뭐 3인정책, 동화정책, 경성경원의 무역소 설치, 한양의 북평관 설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여진족에 대한 정책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일본, 외구와 일본의 관계. 이때까지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 외구는 근거지가 어디죠? 고려 말부터 얘네들 침입이 심했죠? 얘네들은 뭐야? 일본 내륙을 중심으로 활동한 애들이 아니라 스시마섬, 그 대마도지, 대마도. 스시마를 중심지, 근거지로 해서 활동했던 해적 집단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고려 후기에 굉장히 얘네들 때문에 고려 사회가 아주 피폐를 했지, 서남해안이. 조선 정기에도 여전하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조선 정기에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진 북방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국방력이 셌다라는 증거란 말이야. 15세기에는. 그래서 국방력이 셌기 때문에 결국 그 국방력을 이용해서 외구를 근절시키는 시대야. 그래서 근거지를 한번 또 토벌한다. 그래서 스시마 정벌, 대마도, 스시마 정벌. 그래서 근거지를 토벌한다. 누가 간다? 이종무로 하여금 근거지를 토벌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줄.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구와의 관계도 강경책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결론은 회유책도 동시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회유책으로 얘네들도 자꾸 무역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무역을 허용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개항한다? 삼포개항. 그래서 그거 하나 줄.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산포, 제포, 연포, 줄, 부산포, 제포, 연포, 부산포, 제포, 연포, 줄. 그 다음에 이제 무한적인, 오랑캐한테는 무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 이거야. 계해 약조. 그래서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등으로 제한. 그 50척에다 50, 200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0척, 200도 하면 이거는 무슨 약조야? 계해약조.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어느 왕으로 간다? 다 세종으로 갑니다. 세종. 그래서 세종대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서북사군과 동북육진이 개척되었으며, 그 다음에 뭐야? 스시마정벌. 그치? 스시마정벌. 그 다음에 삼포개항. 그 다음에 계해약조. 요거 잘 나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구와의 관계도 있지만은요, 일본 내륙 정부하고의 관계도 있어. 일본 내륙 정부는 이때는 무로마치 주소놓으세요. 무로마치 막부라고 해요.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시대야. 그래서 무로마치 정부와 교류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로마치 줄쳐놓으십시오. 거꾸로 일본 무로마치 정부하고 교류했다. 그러면 몇 세기 물어보는 거다? 15세기 물어보는 겁니다. 15세기.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무로마치 정부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때 사신이 파견되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신, 세종대왕 때 갔다 오는 사람 누구? 신숙주 줄쳐놓으시고, 신숙주. 그 다음에 일본 사신들이 또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뭘 설치했다? 한양에 여진 사신이 모을 수 있도록 동평관을 설치했다. 동평관. 북평관은 누가 묵는 숙소야? 여진. 동평관은 일본. 그 다음에 신숙주가 세종대왕 때 어떻게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을 다녀온 여행한 견문기를 저술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동제국기야. 해동제국기도 추천하세요. 해동제국기. 근데 이거 조심하실 것은 신숙주는 세종 때 다녀오는 사람인데 이 책은 성종 때야.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자, 그래서 동평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 자, 이 무로마치 정부의 교류.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고 조선 전기 15세기 특히 대외관계 할 때.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하고만 교류했느냐? 그렇지 않다. 기타, 류쿠, 시암, 자와, 이건 자바라고도 해. 등 얘네들이 바로 지금의 동남아가 각국이에요. 물론 유쿠는 오키나와인데 지금은 일본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키나와는 독립된 국가였다고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시암, 태국, 자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주로 동남아 각국. 동남아, 그 줄만 쳐놓으면 돼요, 그거. 동남아 각국과도 교류가 이루어졌다. 문장, 줄. 5번 말하는 거야. 기타 동남아, 줄, 아시아, 줄. 1번. 나오죠? 류쿠, 유구, 시암, 자와, 자바, 줄. 동그라미 3번. 그것도 줄 쳐놓으세요. 특히 어디와 교류가 활발했다? 류쿠, 오키나와. 그래서 불경, 유교 경전, 범정, 부채 등을 전해줘 육후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몇 세기로 간다 이 문장이 나오면 15세기로 갑니다. 지금 15세기 대외관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용적으로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놔라? 여진족, 외구, 일본, 요 내용, 요 부분 내용.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절로 가는 거야. 임진왜란과 호란의 발생인데, 자, 그래서 이제 15세기,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몇 세기라고 판단을 해야 돼? 아, 이거 15세기구나. 그럼 국방력이 어떻다고 해야 돼? 강하구나라고 표현하셔야 된단 말이야. 아까 군역제도 할 때 하셨죠? 이때의 지방군은 뭐가 나와야 될까? 진관체제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진관체제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16세기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가 16세기죠. 16세기가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야? 정치적으로 보면 혼란기로 접어드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훈구하고 살인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시기다? 사화가 발생하는 시기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말에는 선조 때 누가 정계를 장악한다? 사림들이 정권을 주도한 거 맞지? 그리고 사림들이 똘똘 뭉쳐서 정치를 했어. 분열되는 현상이 있었어. 분열됐죠. 그게 바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치? 자, 16세기 가면 정치적으로도 혼란해진단 말이야. 16세기. 지금 16세기 외교하는 거야. 정치적으로도 혼란하다. 그리고 이때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때가 아니야. 15세기 훈구 세력은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때야. 그래서 국방력이 셌어, 이때는. 각종 제도도 초반이니까 부패도 덜했고. 근데 이때는 정치도 혼란하죠. 그 다음에 점차 사림들이 집권이 강화될수록 부국강병보다는 의리나 도덕을 더 중시하지. 왕도 정치를 중시하지. 그러니까 국방력에 좀 소홀한 거야. 얘네들은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기술학도 존중을 했어. 그래서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달한 시대야, 이때가. 근데 사림들은 과학기술, 성령 어쨌든 이외의 다른 분야는 다 천시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기술학, 그 기술학에 관련된 게 바로 군사기술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도. 그래서 16세기 가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그 점차 국방력이 어떻게 된다고 해야 돼? 16세기는. 약화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대외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여기, 외구. 교린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외구를 일민다. 자, 외구. 15세기는 뭐가 나와야 돼? 외구와의 관계. 스시마정벌. 스시마정벌. 누구로 갔다고? 이종무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얘네들에게 어떻게? 무역을 허용했지? 그래서 삼포를 기양해줬죠. 삼포 기양. 부삼포, 제포, 연포. 그리고 제한을 가했지. 세견선 50척, 세삼이도 200석으로. 그게 뭐라 그런다? 계해약조. 그리고 다 무슨 왕으로 간다? 무조건 세종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가면서 어떻게 외인들이 소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소란. 자, 그래서 중종 때 외인들이 삼포에서 소란을 일으켜. 그 얘기는 이유는요. 주로 조선 정부가 자꾸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거든. 자꾸 제한을 가했거든. 그래서 그 통제에 불만을 갖고 외인들이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포외란. 그래서 이제 16세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줄쳐놓으시면 되고 책이 있으니까. 삼포외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 삼포외란을 계기로 조선 정부가 교류를 단절시켜버렸어. 그랬더니 그 이후에 대마도주가 또 계속 교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조약을 다시 맺었다? 임신조약을 맺고 다시 교류를 허용했다. 세종 때 맺은 조약은 뭐라 그래? 계해. 삼포외란 계기로 맺은 조약은 뭐라 그래? 임신. 그런데 이제 삼포외란 이후에 교류를 어떻게 했느냐? 교류를 더욱더 제한했다. 제한을 강화했다. 그래서 외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더 제한을 가했다. 그래서 이때는 50척, 세견선 50척, 그 다음에 세삼이도 200석으로 제한을 가했는데 정확히 반으로 줄이는 거야. 25척 100석으로. 그럼 이건 무슨 조약으로 간다? 임신조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된 아주 중요한 관청이 있어. 그것도 미리. 비변사.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변사. 자, 그래서 삼포외란을 계기로 무슨 관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변사 설치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삼포외란이야.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비변사는 군사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관청이야. 군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관청이었습니다. 비변사가 개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삼포외란을 계기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사량진 외변이 일어난다. 사량진 외변. 또 외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교류를 또 단절시켰어. 그랬더니 또 애걸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조약을 맺고 다시 어떻게 교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임신조약 다음에는 무슨 조약으로 나오나요? 정미조약.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명종 때.
바로 직전에 명종 때 을묘외변을 외변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을묘외변을 계기로 교류를 단절시켜 버렸어. 그리고 여기는 조약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교류가 단절 이렇게. 그리고 비변사가 상설기관화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자, 그래서 을묘외변 이후로 일본과의 교류를 단절시켜 버렸단 말이지. 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야.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야. 선조 1592년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몇 세기의 대외관계를 보신 겁니다. 16세기의 대외관계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뭐부터? 삼포외란서부터 어디까지? 임진왜란 때까지.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뭐는 하나 집중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놓는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요 임진왜란으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말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정리를 하자고요. 343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그거 이제 먼저 그 전에 배경이 나왔지? 삼포외란, 그 다음에 임신. 그거 다 이거 책에 있는 거잖아. 그거.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임신조약을 계기로 어떻게, 거기 25척 백석, 거기. 니은에 있죠. 세종 때 체결된 계해약조의 딱 반이지, 그치? 50, 200 하면 무슨 약조로 가야 된다? 계해약조. 25, 100 하면 임신. 그 다음에 3번 비변사 설치. 그거 반드시. 삼포외라는 계기로 설치되어서 군사 문제를 합의했다. 그러면 비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진 외변 정미약조 고출. 그 다음에 을묘외변 출. 그치? 그리고 국교가 일시 단절. 거기까지.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2번 그걸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임진왜란. 그래서 이건 정리해 놓으시라고 조금요. 그럼 이제 합시다. 그럼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시기의 상황이 몇 세기야 이게? 당연히 16세기죠. 16세기는 국방력이 어떻다고요? 국방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시기라고. 국방력이 약화되는 시기라고요. 그럼 왜 국방력이 약화됐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별로 국방력에 관심을 안 가져 이 지배층들이. 특히 살인들은 더 그래. 걔네들은 의리와 도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내에 또 분열이 있는 거야. 이미 붕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열렸어. 이게 일어났어. 임진왜란이. 그래서 이 사림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입장이 견해가 갈려졌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군역제도가 어떻게 되는 시기야? 이때는 변질되는 시기지. 군역제도가 변질돼. 아까 했지. 대립제, 반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가 나타나는 시대란 말이야. 이때가. 농민들의 생활은 아주 궁핍하던 시기. 그래서 도적대가 들끓고 토지 이탈이 심하고 이럴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방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지역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했는데 더 이상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뭘로 바뀌는 시대다. 재승 방략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임진왜란은 무슨 상태에서 열리는 거야? 재승 방략 체제에서 열리는 거야. 전국적인 방어 체제. 이게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이제 패배함으로써 재승 방략 체제의 결함을 맛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전에도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줄쳐놓으세요. 누구야? 이가 뭘 주장했다? 1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이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사람이니까. 이는 임진왜란 직전에 무엇을 주장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전쟁 준비를 하자라고 말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조선 내부의 사정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반면에 이제 1번. 345페이지에. 3번. 일본은 전쟁 준비가 차근히 돼 있다. 100년간 지속된 전국시대. 그거 줄쳐놔. 그거 무슨 말이냐면요. 15세기에는 아까 무로마치라고 그랬죠. 무로마치 정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일본 대륙이 안정되어 있는데
16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무로마치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제 전국시대의 혼란기가 온 거야. 전국시대. 쇼군 쟁탈전이라고 해. 쇼군 쟁탈전. 그리고 이걸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거지. 그래서 줄 수는 없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령. 이 사람이 이제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하고 결국은 뭐야.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결론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전쟁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조선은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전쟁의 결과는. 자, 그래서 외란의 전개. 그래서 1592년에 일본이 결국은 뭐야. 조선을 침공하더라는 거죠. 일본이 내세운 그 명분은 뭐가 있다? 정명가도 조선하고 정명가도.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치는 거다? 명나라를 치는 거다. 그래서 정명가도, 정명이야. 명나라를 치는 거니까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명가도를 내세우면서 침입해 왔다 이렇게. 그런데 전쟁 초반에는 조선군이 국방력도 약화되었고 전쟁 중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연전연패했다라는 거죠. 연전연패. 자, 그래서 초기 패배한 사람 부산첨사 정발, 줄쳐놓고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 이런 사람, 송상현. 개전 직후에 패배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뚫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신립장군을 보냈어. 충주. 예. 신립장군을 보냈다. 근데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저항했으나 결국은 뚫리는 거지. 자, 그래서 등이 패배하는 등. 이거는 뭐 크게 보면 되죠. 뭐 그렇게 외울 것도 없고. 정발, 송상현, 신립 이 사람들은 전쟁 초기에 패배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계속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양이 함락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맨 처음에 선조가 평양으로 피신을 갔다가 평양까지 또 뺏겨.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의주로 피난을 갔다. 의주로 피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누구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명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명예계 도움을.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명나라가 개입.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가 개입하면서 조명연합군이 어디까지는 성공하냐면 평양탈환까지는 성공해. 평양탈환까지는 성공한다. 평양탈환까지는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서울을 공략하다가 이때 서울은 명나라가 뺏지 못해. 그래서 다시 후퇴를 잽싸게 해. 근데 이제 같이 연합작전을 하려고 있었던 부대가 바로 권율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야. 근데 그게 이제 명나라를 추격하던 일본군에 포위돼서 행주산성에 갇힌 거지. 그런데 이제 행주산성에서 어떻게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주대첩이라고 하는 거죠. 행주대첩. 그래서 임난 3대첩 밑에 나오는 거 있죠? 임난 3대첩. 뭐다 임난 3대첩이? 한산도대첩. 한산도대첩. 이순신 나오는 거지. 한산도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대첩. 진주대첩. 자,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 이런 것들이 바로 임난 3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 한번 읽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휴전회담의 전개. 자, 그래서 요 이후에는요 휴전회담이라는 게 전개돼. 일본이 이제 제의를 하는 거야. 명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명과 일본 사이에서 휴전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몇 년을 끌었는데 결국은 결렬된단 말이야. 결렬됐다. 그리고 이때는요 휴전회담을 개최한 이후에는요 일본군이 아예 서울도 버리고 경상도로 후퇴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휴전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다시 재침을 하거든.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거야. 정유재란. 그래서 임진왜란이 대략 7년 전쟁인데 임진왜란은 크게 임진왜란과 무엇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되는데 그냥 한번 본 거야. 자, 그리고서 이제 임진왜란 때 나올 만한 게 바로 이순신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지. 이순신. 그래서 연전연패를 했지만 반대야, 반대. 이순신과 조선의 수군은
반대로 연전 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연전 연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죠. 연전 연승을 했지. 그래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승리.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는 거야. 그리고 육지에서는 뭐가 활약을 했다? 의병들이 활약을 했다. 그래서 의병들에서 요 두 개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순신과 조선의 수군의 정리, 전쟁 준비를 한번 보시고 2번 남해의 재권 장악, 일본의 보급로 차단. 그거 줄쳐 놓으시면 돼. 뭐냐면 이순신이 통솔하는 조선의 수군은 연전 연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의 재권, 남해의 재권을 완전히 조선 수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때 전략을 어떻게 처했냐면요.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서 병진 작전을 폈어. 그래서 육군은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계속 북진을 하고, 이 육군이 움직이선 보급로가 있어요. 보급로를 어디로 잡았냐면 수군을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같이 올라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육군은 올라가는데 수군은 못 올라가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승리는 어떤 의미가 있다? 보급로를 어떻게 차단시킴으로써 결국은 남해의 재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수륙 병진 정책에 차질을 빚게 왔다. 빚어지게 됐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해전. 자, 그래서 해전 해가지고 처음으로 옥포 해전. 이게 최초로 승리한 해전이야. 옥포 해전.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사천 해전. 사천 해전은 처음으로 뭘 사용해서 승리했다? 거북선. 그런 거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당항포. 줄만 쳐놓으세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렇게. 그래서 임진왜란의 주요 해전이야. 임진왜란에. 근데 좀 나누십시오. 임진왜란과 뭘 나눠라? 정유재란으로 나눠라. 그래서 정유재란은 뭐다?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그래서 임진왜란의 해전은 요거고, 그 다음에 명량과 노량은 거기 책에 있으니까 줄쳐놓고, 정유재란 때 해전이다. 그 최후의 해전은 뭐다? 노량?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순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의병활동. 육지에서는 누가 했다? 의병.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조직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됐다 하면서 아까 조선전기에 군사 조직해가지고 바로 잡새꾼이 바로 이거와도 관련이 있는 거야. 잡새꾼은 주로 내륙을 방비해서 만들어진 건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조직하는데 유리하게 활용됐다. 그럼 바로 잡새꾼. 그럼 누가 주로 주도층이었느냐? 전직 사림, 전직 관리. 농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승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의병을 주도했다. 사림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림에다가 조식제자라고 써놔. 조식제자. 그래서 조식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많이 나와. 그래서 조식을 따르는 문인들, 조식학파라고 하는데, 조식학파가 임진왜란 때 전공을 많이 세우는 세력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사람인데, 눈으로 보시고, 정문부, 함경도 길주. 정문부는 함경도 길주에서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숙종 때, 그 왕도 줄쳐놓으세요. 숙종 때 이 사람의 활동 내용을 기록한 비석을 건립한다. 그게 무슨 비석이다? 북관대첩비고 줄쳐놓으세요. 북관대첩비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자, 북관대첩비는 어떤 비석이다? 어느 왕 때 설립됐다? 숙종, 줄쳐놓으세요. 숙종. 무슨 비석이다? 임진왜란 때 함경도 길주에서 활약한 정문부의 활약상을 기록한 비석이야. 그래서 북관대첩비 이걸 주고서 숙종 때, 건립된 시기에서 숙종 때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의병장은 누구로 본다? 정문부. 그 다음에 승려들이 활약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 대표인 사람이 휴정, 유정, 이런 사람들이야.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래서 묘향산, 금강산을 중심으로 승병들이 활약하기도 했다. 특히 유정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돼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교섭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사람이기도 해. 그 다음 나머지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조헌, 옥천, 김천일, 나주, 수원, 고경명, 담양, 정인홍 줄쳐놨어요. 정인홍. 합천에서 정인홍. 자, 그런데 거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그 두 번째, 그거 줄 다 쳐놓으세요. 조식의 제자래.
대표적인 조식의 제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죠.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활동했는데 전직 관리, 사림, 승려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 사림 중에서는 누구? 조식의 제자라고 써놓으라고 했지? 조식의 제자의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 항상 기억하세요. 누구? 정인홍.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세력을 형성한다? 정인홍, 이첨, 이산해 등과 함께 북인, 그리고 어느 때 권력을 장악한다? 광해군 때. 그래서 그거 미리 별표 쳐놓고 그 문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나중에 붕당정찰 때 한번 다시 나올 거야.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곽재우. 유명한 사람이죠. 홍위 장군이라고 그러던 곽재우. 그 다음에 김덕령.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나와. 그래서 의병활동. 그 다음에 정유재란. 그리고 한번 읽으세요. 3년간의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경상도 일대에 머물고 있던 왜군이 다시 침입해왔다.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직선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명령해서 왜군을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했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줄쳐나. 이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죽는 거야. 안 그래도 이제 임진왜란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정유재란 때는 그렇지는 않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도망갈 구실을 찾는 건데 그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철수하겠다. 철수하는데 길을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명나라에 요구를 한 거야. 그럼 명나라가 그래 열어주겠다 했는데 끝까지 가서 막은 사람이 누구다? 이순신. 어디에서? 그게 노량해전이란 말이야. 노량해전.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7년 전쟁으로 조선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긴 하지만 일본을 어떻게 물리쳤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 있죠? 그 별표 쳐놓고. 전란의 영향. 이거는 그냥 크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순신과 수군의 승리, 의병 요거 좀 신경 써놓고. 그 다음에 전란의 영향 있지? 이게 중요하다. 전란의 영향. 자, 첫째 뭐다? 임진왜란 이후에 뭐가? 다시 기유약조가 체결되다. 광해군 때. 기유약조가 체결돼서 다시 교류를 재개한다. 이때는 어디만 개항한다? 부산포만 개항을 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통신사 파견. 그것도 줄. 통신사도 가끔 가다가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기도 해.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렇게. 통신사. 그래서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자,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에도 막부 줄.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막부의 건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선의 사신 파견 요청. 거기까지 연필로 줄 쳐놓으세요. 자, 통신사는 어느 때 가는 거야? 임진왜란 이후에. 누구의 요청으로 가는 거야? 에도 막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정부는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을 선진국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막부의 건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간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 줄. 그래서 자, 통신사는 어느 때부터? 선조 때부터. 끝에가 중요해. 1811년. 19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그래서 약 10여 차례 일본에 파견된 사신 이름을 뭐라 그런다? 통신사라고 합니다. 통신사의 역할. 그걸 한번 읽는 거야. 조선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는 300명, 많을 때는 400~500명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빈으로 이용하며 통신사 일행을 맞이하기에 막대한 경비와 인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니은 통신사는 외교사절단, 거기 외교사절단 줄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문화 발전에 큰 영향 줄주나. 문화사절단 역할. 그래서 조선 통신사 파견으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교사절단이기지만 문화사절단. 이렇게. 통신사 중단. 기억. 19세기 들어와 순조 때 중단 줄. 그게 1811년. 일본 내에서 18세기 후반 이후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국수 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일본 서기를 새로이 연구하는 국학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국학운동 쫓아놓으세요.
18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이 무슨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국학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이 견해가 바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야. 조선통신사. 그래서 결국 이 국학운동이 뭐의 배경이 된다? 통신사 중단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학운동.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 그리고 국학운동은 디귿. 국학운동은 뭘로 발전하고? 해방론 줄쳐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뭘로 발전하고? 정한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국학운동, 해방론, 정한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통신사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그것도 별표. 그러니까 전란의 영향 중요하다고. 국토의 황폐화 이것도 한 번만 읽고 중요한 거야. 자, 국토가 황폐 맞죠 뭐. 인구가 소실되고 토지가 황폐화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조선전기보다 약 3분의 1로 축소되고 각종 문서가 소실되는 등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이게 뭐 당연한 거지.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조선 후기 경제 개편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건 줄 쳐놓으셔야 돼. 경복궁, 불국사,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소실 줄. 임진왜란을 계기로 소실된 문화재.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시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란 말이야. 태조 때. 근데 어느 때 소실된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다. 반드시.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조선 후기에는 없어 경복궁이. 그다음에 불국사. 근데 그 다음에 실록. 실록인데 뭐는 제외한 전주 사고. 전주의 사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주 사고본을 뭐 제외한 실록이라고 해야 돼. 제외한 모든 실록 이러면 안 되고 실록 소실. 그래서 세 개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이거 임진왜란의 영향이라고. 다음에 신분제 동요 사회 혼란. 그것도 줄쳐놓으시고. 당연히 이때 사회가 혼란했겠지. 신분제가 동요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 정부가 이때 이거 으시세. 납속책 줄, 공명첩 발급 줄. 이거는 뭐냐면요. 하층민들에게 정부가 신분 상승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야. 그래서 이걸 납속책 공명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신분을 많이 하층민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신분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국가는 왜 신분제가 흔들리는 이 제도를 시행하겠냐?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였습니다. 여전히 혼란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모하게 난 줄.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날 이모하게 난 줄.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비변사 기능 강화. 그것도 반드시. 자, 임진왜란은요.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냐면 비변사가 의정부를 제치고 최고 기관화되는 계기가 된 관청이야. 최고 기관화. 그것도 반드시 줄. 이건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로 이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비변사는 어느 때 처음 설치됐지? 아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됐지? 군사 문제만을 다루던 합의제 기관이었죠? 그런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최고 기관화되기 시작한다.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전술, 무기, 군제 개편의 계기. 그것도 줄. 7년 전쟁을 거치면서 맨 처음에는 속절없이 당했지만 계속 핵수가 이어지면서 좀 준비를 한다는 거지. 당연히 맨 처음에 진 이유가 뭐예요? 군방력이 약해서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 각종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군사 제도 그런 것들이 개편되는데 자, 훈련도감 설치기고 훈련도감 반드시 훈련도감. 그래서 임진왜란 계기로 훈련도감 설치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훈련도감은 뭘 양성하는 기관이다?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나중에 또 할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소고법을 실시했다. 소고법. 이거는 지방군이야. 지방군. 소고법. 그러니까 소고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나중에 중앙군이 되고 이건 지방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중앙군과 지방군의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그래서 훈련도감, 소고법 실시. 기타 그 무기는 줄만 쳐놓고 그렇게 큰 중요한 이장손, 비격진철래, 변이중, 화차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대륙 정권이 교체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명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급속히 여진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은
여진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반드시.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문화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건너갔는데 그게 뭐냐? 조선술이 아니라 인쇄술, 팔자 인쇄술, 그 다음에 도자기술, 도자기. 그래서 인쇄기술자, 도자기술자 많이 잡아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황의 성리학, 그 정도는 줄쳐놓으세요. 이황의 성리학. 일본 성리학 발달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야? 이황. 그래서 인쇄술, 도자기 기술자, 이삼평등, 그 다음에 이황의 성리학.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 전래된 거다? 통신사 이러면 안 되고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막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조선 후기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전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울릉도하고 독도 문제는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 맞죠? 삼국시대 거기다가 지증왕이라고 써놓으세요. 지증왕. 지증왕 때. 누구로 하여금? 이사부로 하여금.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야, 삼국시대는. 그 다음에 숙종 때. 조선시대에는 안용복이라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용복. 숙종 때 허락한 안용복은 동네 어민인데 울릉도에 고기 잡이하러 갔다가 외인들이 출몰하자 쫓아내고 일본까지 가서 에도막부까지 쫓아가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고 돌아온 사람이다. 누구? 안용복. 안용복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야? 울릉도, 독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두 번 간다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 문제는 일본과 관련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건 나중에 이제 근대사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16세기의 대외관계까지 하신 거야. 그래서 16세기 요거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이제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